자, 이제는 이제 21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정비 기본계획, 일반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자, 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1번은 당연히 맞는 편임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는 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방법 이미 얘기했죠.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건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음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은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 자금의 알선, 용자 알선 등의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두 가지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것 당연히 맞는 편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건축물 매매계약 제3자와 체결됐다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 관한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달동네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아요. 국민주택 채권 일종. 다음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관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22번이죠. 자, 여기 갑이란 사람 것인데 을이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권을. 그 여기는 분명히 보증금이 있죠. 근데 이게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관리 처분계획이 인가받았어요. 그럼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으면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하게 되면 여기 사용자 을한테 자, 철거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요구했는데도 불구한다. 그러면 자, 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너 임시수용소에 가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됐으면 바로 최민법상이라든가 민법상 등의 최단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최단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따라서 나타난 금전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자는 이 사람이 다시 받을 건물 있잖아요. 그죠? 왜? 사후에 현물보상이니까 걷다가 압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요. 5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해서 조합원의 소유의 토지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당시 공유 소유다. 그럼 조합원 전체 거로 본다. 다 맞죠. 정답 4번. 1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 인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를 처리한 경우 준공 인가 받은 걸 본다.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 받으면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 처리하면 준공 검사 받은 걸 보는 걸 맞습니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 시장군수에 통보한 때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의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인가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준공인가는 누가 해주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해주는 거 맞습니다. 4번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내 준공검사 실시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도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준공인가 전에도 허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준공인가 전에 뭐 할 수 있다? 허가 사용할 수 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24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건축물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안전진단 요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가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나 가서 요청할 때는 10분의 1 동의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시장군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때는 자 시도사가 아니죠. 안전진단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군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갖다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4번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 30일 내 이래주면 되겠죠. 정답 4번. 5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제외된다. 자, 우리가 보면 이 안전진단이 대상을 돼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기도를 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미 건축물이 붕괴 우려 등에 대해서 이미 사용 금지가 돼서 가져간 건 당연히 안전진단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이미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받을 필요 없겠고, 그 다음 그 기반시설을 설치한 도로 등 위에 있는 건축물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용 금지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25번.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 25번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랬습니다. 바닥면적 합계는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1번 같은 테니스장 그랬죠. 테니스장, 당구장 이거는 2종의 근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종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 이제 사무소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다음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소위 우리가 쓸 고시원이죠. 그러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 아니라 500제곱미터 기준에서 2종이 되는 겁니다. 휴게 음식점 그럼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300제곱미터 넘으면 2종.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네요.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기점으로 해서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150제곱미터 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위락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2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21층 이상. 그래서 21층 이상이라든가 21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 어떤지 조심할 것이, 단, 앞으로 알아보세요. 공장, 창고, 초고축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쳤다. 그러면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설 계획서와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맞죠. 다음 3번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고 1년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때 착공을 제한할 때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갖다 써주세요. 건축위원회 심의와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고 건축 심의 거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설계도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인정할 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틀렸죠.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년짜리가 있겠고 3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공장은 3년인데 단 농지를 전용했다. 그래서 하면 2년 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원칙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요. 공장은 3년, 단 농지 전용해서 공장을 짓겠다면 2년, 이때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 거기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5번 틀린 답. 다음 이제 27번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조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가 있고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미관지구에 걸쳤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든 대지든 전부가 다 미관지구에 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옳은 편이고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죠? 가로구역이란 말은 우리가 갔을 때 사방팔방이 도로다 둘러싸인 택지 개발했으면 자 이런 곳을 갖다 가로구역, 블록 단위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도시계획 어디에 공지에 접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만약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도로고 대지다. 그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 건축물의 각 부분은 그로부터 반대쪽 도로의 경계선 직선거리에 1.5배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그러면 여기 1조 높이, 즉 소규모니까 적용받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정북 방향으로 도로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정북 방향으로 타야 되는데 도로 금지되어 있으면 정남 방향으로 띄워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원래는 1조 확보를 위해서 여기가 남쪽이다. 그러면 여기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자, 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27번은 그겁니다. 여기가 정남 방향이야. 자, 이 건축물의 높이가 있다. 그러면 그 높이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정북방향부터 있는 거리. 그런데 정북방에 도로등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정남방향 띄우라는 얘기고. 자, 이 높이는 얼마냐? 9m를 기점으로 개정돼서 9m를 기점으로 해서 9m 미만이면 1.5m를 여기 띄우는 거예요. 9m 이상이면 높이의 절반 띄우도록 돼 있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보도록 해봐야 되겠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비구역 됐든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죠. 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이 접수된 국토교통청 지정받은 날부터 사무실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오늘날 이제 국토장관도 하고 누구도 해요? 시도사도 합니다. 자, 그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4번 특별건축구역의 문화예술기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 결정된 걸로 보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법 적용을 갖다 하지 않는데 단 용적률은 적용받는 거다 하는 것까지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29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정기 점검 실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다중이용 건축은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난 2년마다 정기검수 실시한다. 맞습니다. 2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에 적용받는 집합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럼 역시 사용 승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10년이 지난 2년마다 정기검사. 맞습니다. 당연히 되겠고 다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 법률에 따라서 집합 건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에 관련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답 3번 다중이용업소도 역시 사용승인 나서 10년이 지난 2년마다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기점검을 받는다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거는 사용승인 받아서 10년이 됐다. 그럼 10년이 지난 2년마다니까 그 2년 되기 3개월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맞는 표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구나. 그래서 아시면 되겠죠. 다음 30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구조 기준 및 구조 개선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그랬죠. 자, 이거는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30번에 대한 것으로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3천 지문 중에서 9번, 10번, 13번이 중요하다.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진이나 문화재에서 국토교통이 정하는 거. 처마 높이는 9m, 경관은 10m, 일반 높이는 13m. 그러면 자, 층수가 3층 이상이니까 5층 되겠고, 처마 높이가 12m니까 9m 되겠고, 9m니까 높이가 13m니까 15m 되겠고, 연면적이 1000 되겠죠. 기둥과 기둥의 경관이죠. 10m니까 바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볼 수 있겠어요. 경관, 기둥과 기둥 사이를 경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31번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건축통계 작성대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은 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장관의 시서에 보고한다.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제공해야 한다. 당연히 맞죠. 시도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 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32번 주택법이네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할 수 없는 자. 등록할 수 없는. 한정치상 선고가 취소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자, 한정치상 선고가 됐으면 안 되지만 2년이 경과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나지 않았던 한정치상 선고가 취소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주택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자, 요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죠. 2년이 경과돼야 되는 것을 기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가 틀렸거나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건축법을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이후의 기간이 종료됐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는 2년이 경과됐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소된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위원장 1을 포함해서 20인 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맞습니다. 3번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맞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또 심의, 안전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거기 보면 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다. 자, 이거는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왜 틀렸다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34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민주택기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이건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맞습니다. 3번 기금 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국토교통장관은 국민주택기금 결산에서 이익이 생길 때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금이 있다면 이 적립금에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부의 일반에게 자 그래서 거기면 5번이 틀렸죠. 왜? 먼저 이익금에서 보전하고 우선 보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정부의 일반에게서 보전하지 일반에게 우선 보전이 아닙니다. 이익금에서 먼저 보전하고 그 다음에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정부 일반에게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5번 봅시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 가능한 날 소유권 이전 등이 신청 가능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통지 가능한 날을 얘기한 거죠. 당연히 1번 맞는 것이고 2번도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을 부기등기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단 누구는 할 필요 없다고 했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알겠죠? 이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같이 써주세요. 다음 4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할 경우에 사업주의를 신탁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건 자신이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 논에서 그냥 정리하면 되겠고,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죠? 공적주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또 공적주체 같이 할 때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 아셔야 되겠죠? 2번 임대주택법 따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가 등록한다 그럴 때 이 경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는요. 일단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연간 20호, 20세대, 단 예외는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주성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을 기점으로 해서 법인인 경우는 3억, 개인인 경우는 6억. 그 다음 우리가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1인 이상이죠. 여기 보면 건축 분야, 여기는 토목 분야 가서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 그 다음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은 22제곱미터 이상. 근데 우리는 이걸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완화. 그래서 무자본 특수법인이 있고 특수목적법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을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장관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국토장관한테 등록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등록을 국토장관한테 하면서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30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 공동사업주체 맞습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 리모델링은 공동사업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여기 비등록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적 주체가 있겠고 여기 사적 주체에서는 누가 있느냐?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그런데 여기는 이들은 여기 있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어요. can, 공동. 주택조합 중에서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3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경우에 시장군주택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로 사업준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맞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맞는 편 아닙니까?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시장은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서 주소는 안 되죠. 그럼 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시장군수구청장 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는 설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여기 있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서 또 2년 내에 가서 뭐 하지 않는가? 소위 착공하지 않는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다 여기 속하는 거죠. 다음 이제 38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드렸습니다. 주택상환사채.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택에 보증을 받은 때 한해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맞네요. 그렇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서를 국토장관에게 승인받는다. 맞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맞습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 맞죠?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맞죠? 이미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에 받아서 등록하도록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받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가서 5번 보면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의 규정을 제공은 상법 중에 무슨 규정? 사채 발행 규정. 자, 그럼 여기 문제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3번 같은 건 주택상환사채 기명식 증권한다? 맞아요. 근데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하는 것은 어디다가 채권 원부의 취득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바로 4번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도록 해봅시다. 39번. 자,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농지취득자격증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적 주체는.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방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당연히 맞는 표현이겠죠. 그다음 3번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 받을 필요 없죠. 사람 사망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인의 합병은. 상속 역시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럼 5번 틀렸죠. 우리 이미 배웠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경자의 유전의 원칙을 기점으로 해서 누구한테 받는? 시구읍 면장한테 받는다는 걸 잘 아시죠. 누구한테 받는다? 시구읍 면장한테 받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40번 문제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상환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지방자치단체 투기와 상관없으니까 상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인용한 자는 인용 당시에 소유 농지를 원칙으로 10,000제곱미터까지 갈 수 있고 위탁 경영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면 8년 이상 했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원칙이다 그래야 되겠죠. 2번 틀렸고. 그 다음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하지 않았으면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에 관해서 농지법이 정하는 경우 특례를 따로 정할 수 없다. 맞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번이 틀린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제 다음번에는 최종 모의고사 3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